자, 오늘 방송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21일 일단 라이브 방송 시작을 합니다. 장마감 방송인데요. 시장은 굉장히 좀 무서워하고 있는 중입니다. 뭘 무서워하고 있냐면 이제 FOMC 의사록이 이제 발표가 되고 미국 시장이 없는 동안에 우리 시장이 좀 많이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좀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다시금 뭐 FOMC 의사록 발표라든지 하는 부분에서는 페드에서 좀 공격적인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전에 이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릴 때 페드는 매파일 수밖에 없다 뭐 이렇게도 말씀을 일단 해드렸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제 고용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물론 이제 서비스 부분의 고용이었습니다만은 소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죠. 뭐 이런 부분들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좀 오르고 있는 모습도 일단 보이고 있고 이러면 CPI가 다시금 뜨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들도 일단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페드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 우리 시장은 또 꺾어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시장 안에서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시장은 항상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은 양쪽 방향을 다 같이 열어두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 회원분들한테 오늘 계속 요 차트를 좀 많이 보여드렸는데 해외 차트를 좀 많이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프랑스 가크 지수를 좀 이렇게 많이 보여드렸어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경기가 좋은가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유럽보다도 좋지는 않은 미국보다도 유럽이 경기가 더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 아마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폭락을 했고요. 가크가 일단 코로나 때문에 한번 폭락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하고 똑같이 반등을 한번 해주고 밀렸다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면 이전 고점까지 와 있어요. 미국 지금 유럽이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이 끝이 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인플레이션이 끝이 난 것도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끝이 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은 일단은 반등을 좀 강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은 나타나고 있죠. 이전 고점까지 지금 올랐다라는 걸 일단 눈으로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독일도 한번 보도록 하죠. 독일도 한번 볼까요? 국가지수에 가서 독일도 한번 찾아서 보도록 합시다. 프랑스 나왔으면 독일은 왜 있겠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방각권, 독일 닥스. 독일 닥스 지수를 보더라도 사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똑같이 해보자는 거죠. 지금 코로나 터지면서 박살이 났고요. 시장이. 그런 다음에 시장 회복했고요. 미국이 금리 올리고 하는 부분들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시장 하락했고요. 반등이 지금 15,477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전의 고점이 지금 보면 16,300포인트 언저리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자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 시장은 대부분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 반해서 일단 미국 시장은 뭐 그다지 많이 오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은 아직까지 여전히 똑같이 한번 해보죠. 똑같이 주가가 오르다가 코로나 터졌고요. 많이 오르긴 했다, 그렇죠? 오르다가 코로나 터져서 한번 밀렸고요. 그런 다음에 한번 쫙 오르고 난 다음에 얘들 금리 인상한다고 쫙 밀렸어요, 그렇죠? 밀리고 난 다음에 지금 요 자리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이번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오르면서 글로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았던 가장 주된 이유가 달러 인덱스의 강세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이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번 올해는 달러 인덱스를 예전처럼 그렇게 강세로 보낼 요인 자체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달러 인덱스의 상대 통화 중에서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유로화인데요. 유로화 지금 ECB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계속 50bp 지금 금리 인상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가기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외에는 엔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엔화가 왜 문제가 되는 거냐 하면은 달러 인덱스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엔화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으시죠. 엔화가 약세로 가면은 지금 일본의 인플레이션 자체가 굉장히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강해진다라는 얘기, 엔화가 약세로 가면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지금 한 4% 정도 되는데 이게 더 강세로 가기 시작을 하면 좀 많이 어려워질 겁니다. 그러면은 일본은 어쩔 수 없이 엔화를 강세로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슈가 됐던 게 YCC, 일드 커브, 10년물 그 채권을 지금 고정적으로 얘들이 잡고 있죠. 못 올라가게. 이걸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걸 포기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엔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기준금리는 마이너스 금리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죠. 당연히 이제 일본의 엔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딴 데다 투자를 하면은 무조건 돈 번다라고 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지금 전국적으로 엄청 많이 나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YCC 자체를 포기를 하기 시작을 하면은 당연히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회수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달러 인덱스를 강세로 미국 마음대로 지금 만들기는 굉장히 좀 애매한 국면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시장이 단순히 뭐 지금 금리를 올린다라고 해가지고 예전의 충격만큼 지금 충격을 받을지 안 받을지는 아마 내일 결정이 날 것 같은데 내일 부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하나 만약에 이제 굉장히 공격적인 금리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지금 25bp 부분을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50bp 얘기가 이제 서서히 나오면 요번에 보니까 패드워치 보니까 50bp 인상 가능성이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는 있던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시장이 한번 또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겠죠. 미국 시장은.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 우리 시장도 그럼 같이 무너진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문제가 있는 시장이 또 하나가 돼 있죠. 바로 중국 시장입니다. 중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CSI 300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중국은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상해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천 지수가 있죠. 상해하고 심천하고 그럼 뭘 봐야 될까라고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상해 지수를 우리 이제 S&P 500이라든지 그런데 보통 이제 얘기를 하고 심천은 이제 기술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심천 같은 경우에 나스닥에 비교를 하긴 하는데 어디를 봐야 될지 되게 헷갈리죠. 그래서 CSI 300 지수라고 하는 것은 상해하고 심천 그 중에서 시총 큰 회사들 한 300개를 모아서 인덱스로 만든 겁니다. 중국 시장을 볼 때는 기본적으로 CSI 300 인덱스를 그냥 보시면 되는데 왜 갑자기 중국 얘기를 꺼내냐면 중국이 어쨌든 올해 3월 4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양위가 시작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성장 궤도에 저는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번에 중국에서 요번 발표를 했던 최우대 금리, 중국은 기준금리 개념이 없어요. 보통 이제 직업준비금 아니면은 최우대 금리를 이제 움직이면서 전반적인 이제 유통량 자체를 조절을 하는데, 지금 요번에 이제 동결했죠. 요번에 동결을 했습니다. 동결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른 나라는 올해 전부 다 역성장할 것으로 역성장이 아니라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중국만 지금 성장률 자체를 한 5%대로 지금 보고 있죠. 더 성장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얼마 전에 나왔던 IMF 보고서에서도 중국은 성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이 5% 성장이 아니라 6% 성장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은 우리 시장이 사실은 무역 비중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한 24% 정도가 중국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관계가 있죠. 우리 무역 적자 부분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전 중국이 살아나면은 무역 적자 부분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뭐 작년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 정도 계속 봉쇄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비라든지 아니면 생산 활동 자체가 강하게 일어나기가 사실 조금 어려웠던 게 사실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일단 풀렸으니까 충분히 뭐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의 수요 자체도 다시금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이 아까 본 것처럼 미국 시장은 여전히 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시장이 그만큼 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차례는 뭐 저는 중국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면 무역 비중이 중국 쪽으로 한 24% 정도 무역 비중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GDP가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종목들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 종합주가 지수 자체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물론 중국 시장이 지금 완전히 상방으로 돌아선 건 아니에요. 지금 돌파는 일단 하고 난 다음에 하락하고 있는 부분에 딱 걸쳐져 있어서 중국도 내일이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것은 제가 이제 계속 미국 시장 얘기를 하다가 지금 중국을 이제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중국 시장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CSI 300 지수 인덱스가 위쪽으로 4,167, 4,168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4,168포인트 돌파를 하면은 일단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은 상방으로 일단은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가장 완벽하게는 여기 고점이 되겠죠, 그렇죠? 4,268포인트가 돌파가 되면 완전히 이제 위쪽으로 방향 잡았다라고도 봐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역시 그런 식의 형태가 일단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은 일단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시장에서 내일 일단 가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은 중국 시장을 따라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고찰이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긴축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나스닥이 좀 조정을 좀 강하게 받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도 같이 조정을 받으면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는 그러한 형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좀 안 좋아지겠죠. 포인트 자체는 변한 건 없습니다.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2423포인트 이 부분이 일단 기준이에요. 2423포인트가 깨지면 우리 시장은 일단은 조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되고 위쪽으로 2500포인트가 돌파가 되면은 이제 우리 시장은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불이 붙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도 봐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 시장이 굉장히 좀 중요하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조금 묘하게 느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얘기는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줄곧 좀 많이 해드렸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좀 해드렸냐 하면은 우리가 중국 관련된 종목,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릴 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죠. 리오프닝 관련된 게 단순히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쪽이 아니다. 철강이라든지 화학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CPI가 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 소비가 안 살아난다는 거죠. 최근 들어서 중국이 대출 금리도 굉장히 낮춰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은 지금 대출 잔고가 줄고 있어요. 묘하죠. 대출 금리를 낮춰주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사든지 뭐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대출 잔고 줄고 예금 잔고가 늘고 있는 묘한 기류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소비를 안 하는 와중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시진핑 3기에서 이게 뭐라고 할까요? 중국의 GDP를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인프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이 리오프닝이 되고 중국의 GDP를 올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철강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화학주가 되든지 이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움직임을 일단 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거죠. 철강 화학을 중국 내에서는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가지고 온다고요? 해외에서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해외에서 가지고 오려고 그러면 뭐 태워서 가지고 와야 된다? 배 태워서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벌크선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페노션이 일단 좀 강하게 올랐습니다. 페노션 일단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 일단 있었고 근데 페노션은 차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번에 돌파해서 올라가면 여기입니다.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했는 것처럼 철강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강하게 올랐어요. 현대제철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보셔도 나쁠까지는 않습니다. 우리 알다시피 현대제철의 경우에는 두 가지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은 자동차입니다. 현대기아그룹 부분에 이제 자동차 부분이 일단 또 중요하고 조선업도 일단 중요하고 후판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 건설업도 중요하고 한데 지금 현대제철에 대해서 이제 증권사들 이트레이드 증권이라든지 교보증권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일단 올해가 턴어라운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인덱스 인프라 투자 부분이 일단은 좀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일단 생각을 해두시고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철강주 관심 없으셨던 분들 일단 철강주 조금 관심을 가져 놓으시고 일단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현대제철은 이번에 상승을 해서 제대로 오르면은 여기 정도 일단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한 6만 원 정도까지 상승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는 일단 하시고 오늘 강한 저항선을 일단 돌파를 했습니다.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케미칼 관련된 종목들 오늘 조금 상승해 주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롯데케미칼 강세인데 묘하게도 이 두 종목 모두 일단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아까 이제 현대제철도 역시 마찬가지고 지금 롯데케미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케미칼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쪽 수혜가 일단은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케미칼입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석유 같은 경우에는 수입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석유라고 하면은 보통 수입국이라는 이미지가 좀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5대 수출 산업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수출 산업이라고 하면 항상 이제 반도체만 생각을 하는데 석유화학도 엄청 많이 수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리오프닝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케미칼 관련된 부분들도 일단은 바닥을 좀 지난 게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일단 들고요. 롯데케미칼은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좀 장기적으로 두셔야 되는 게 이유가 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이거 리포트에 나오는 내용 말고 리포트에 안 나오는 내용을 좀 말씀해 드리자면, 여러분들 요즘 갑자기 이제 재활용 쓰레기 모을 때 투명 페트병 페트병 모으죠. 따로 투명 페트병 가지고 재활용한다라고 해서 모으는데, 여러분들 투명 페트병 낼 때 돈 받고 버리나요? 돈 안 받고 버리나요? 돈 안 받고 버립니다. 사실은 아파트에서 돈을 주죠, 그렇죠? 돈을 주는데 롯데케미칼이 거기 리사이클링 관련돼서는 일단 중심에 서 있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우리나라 수소 관련된 부분 가지고 얘기를 할 때 자꾸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수소 연료전지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수소 연료전지는 우리 잘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수소를 뭐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 아니면 수소를 만드는 수소를 어떻게 이동을 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어려운 거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대규모 수소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대규모 수소를 운반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수소 같은 경우에는 기체 상태일 때하고 액체 상태일 때가 부피의 차이가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기체 상태였을 때의 수소의 부피하고 이걸 액체로 만들었을 때 10분의 1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수소는 어떻게 보면 기체 상태로 운반하기는 어려워요. 물론 이제 기체 상태로 우리 도시가스관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용을 해서 혼입을 해서 이제 운반을 할 수가 있어요. 운반을 할 수가 있는데, 요 혼입할 때도 사실 조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 저번에 한국 무슨 연구원에서 연구 자료 나왔던 걸 제가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 연구원이었는지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도시가스 이제 LNG 같은 경우보다 수소가 이제 더 규모가 작잖아요. 입자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관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밸브가 좀 문제였다, 이런 얘기를 예전에 해드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태강하고 이런 것들 막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강하고 좀 밸브 관련된 종목군들 예전에 요 주가 오를 때 그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보고서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뜨기 시작을 해서, 그 보고서가 나오고 난 무슨 얘기였냐면, 그래서 LNG관을 지금 LNG관은 어차피 우리나라에 다 분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수소관으로 이동을 하려고 그랬을 때 관은 다 바꿔야 된다 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주가가 지금 보면은 한 9,700원에서 2만원까지 거의 더블 이상 일단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요거 말고 운반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러면 수소를 갖다가 기체잖아요. 이게 액체로 만들려고 그러면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온도를 확 낮추는 거예요. 온도를 273도까지 마이너스 273도까지 낮추면은 액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근데 LNG 액화 기술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LNG 액화가 마이너스 150 몇 도인가 그래요. 150 몇 도도 어려운데 273도는 진짜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암모니아가 NH3입니다. 암모니아 이제 화학식 자체가 NH3인데 NH3죠. 암모니아를 운반을 그냥 해서 이걸 전기 분해를 딱 해서 떼내면은 질소 하나랑 그 다음에 H, 수소 3개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암모니아는 이게 액화점 자체가 마이너스 33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안에서는 많이 연구를 하는 게,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 게 액체 수소예요. 이건 액체 수소예요. 암모니아나 이런 데 엮어서 이제 가는 걸 갖다가 액체 수소라고 그러고요. 액화 수소는 이제 아까 얘기했는 것처럼 온도를 마이너스 273도까지 그냥 낮추는 걸 갖다가 액화 수소라고 이제 보통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거 하는 데가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데가 롯데정밀화학을 좀 밀어주고 있어요. 롯데정밀화학을 밀고 있는데,
롯데정밀화학은 원래 이제 암모니아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 하는 게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아직까지 안 움직이고 있죠. 근데 이걸 전곡망으로 바꿀 때는 롯데정밀화학하고 누구하고 플러스해서 같이 가는 거냐 하면은 아까 얘기했는 롯데케미칼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롯데정밀화학하고 롯데케미칼을 저는 개인적으로 둘 다 보고는 있고 이 중에서 제일 먼저 움직이는 놈부터 시작을 해서 제일 움직이는 종목부터 죄송합니다. 제일 먼저 움직이는 종목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핸들링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수소 관련된 부분 아니면 리사이클링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된 부분이 지금 세 개가 다 엮여 있는 게 롯데케미칼이 세 개가 다 엮여 있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그 롯데케미칼이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사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못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일진 머티리얼을 좀 매수했던 넣었던 부분도 사실 좀 문제가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부분도 일단 1, 4분기 되면 대부분 다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져 놓으시고 봐주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를 해드렸냐면 코스닥 시장이 일단 먼저 좀 강세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OLED 관련된 종목들한테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일단 해드렸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OLED 관련된 종목들은 대부분 좀 강하게 일단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이녹첨단 소재 어제 이어서 오늘도 4.3%까지 일단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고 BH도 오늘은 2.8% 정도 요거는 CCL 관련된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OLED 구동칩 관련해서 LX제미콘 이것도 지금 보면은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코스닥 관련해서는 이쪽으로도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것도 일단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참고는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전지 안에서 LNF는 반등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조금 고민이에요. 왜 고민이 좀 되냐면 LNF 차트를 조금 길게 놓고 한번 보도록 하죠. 조금 길게 놓고 주봉까지 해서 딱 보면은 제가 왜 고민하는지가 조금 보이실까요? 이게 주가가 지금 상단 부분에서 박스로 이렇게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중이죠. 박스로 움직이고 있는 중 아니면은 수렴인데 이게 지금 딱 저항에 지금 부딪혀 있는 상태거든요. 오늘 올라왔는 게 딱 저항에 부딪혀 있는 상태라서 오늘 고가인 25만 5,500원 돌파를 하면은 27만 9천원까지 일단 상승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정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 힘 자체 일단 보여줄 수 있는지는 약간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도 드니까 그 부분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고 녹첨단 소재는 밑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죠. 이거는 말씀 미리 해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메디톡스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하게 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메디톡스는 관심을 좀 가지셔도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거의 뭐 특허라든지 하는 부분도 일단은 대부분 다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안에 지금 거래가 여기가 많죠. 거래가 지금 많은 부분의 상당 가격권이 여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요 지금 박스권 한번 넘고 난 다음에 차라리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일단 내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을 따라가느냐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이 아마 내일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내일부터 결정이 나는 시국으로 들어갈 것 같으니까 시장을 너무 부정적으로도 보지 마시고 시장을 너무 긍정적으로도 보지 않는다. 시장이 튀면 튀는 대로 시장이 꺼지면 꺼지는 대로 대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봐주시는 그 자세가 수익 나는데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